밤늦은 강남 골목, 쓰레기통 옆에서 울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제발, 제 엄마가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때 지나가던 재벌 회장 한도현이 차가운 금속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찢어진 담요 속에서 시퍼런 멍자국 가득한 채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이럴 수가! 사람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다니! 과연 이 충격적인 만남이 한 재벌 회장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리고 차가운 가족들과 따뜻한 타인들 사이에서 그가 내린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강남의 골목길은 평소보다 고요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전멸하며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지만 이미 대부분의 상점들은 문을 닫은 뒤였죠. 한도연 회장의 검은색 벤츠가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도연은 무심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네, 도연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회사 상무의 것이었습니다. 내일 있을 이사회 관련 보고였죠. 도연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그에게 이런 야근 전화는 일상이었거든요. 4분기 실적 보고서는 준비됐고요.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에서. 상무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도연의 주인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도연은 전화를 잠시 끊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과 함께 또렷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죠.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았어요. 도연은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니 골목 한쪽 구석에 있는 큰 쓰레기통 옆에서 한 꼬마 소년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아이의 옷은 너무 커서 몸에 맞지 않았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5살 정도로 보였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도연이 다가가자 소녀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아마 낯선 어른들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곧 간절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제 엄마가 여기 있어요.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을 가리켰어요. 도연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술에 취한 채로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절실했고 떨리는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쓰레기통에 있다고? 네. 엄마가 움직이지 않아요. 계속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엄마가 아파요. 소년의 말을 들으며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쓰레기통 근처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쓰레기통은 생각보다 컸고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도연은 뚜껑을 살짝 들춰보려고 손을 올렸죠. 엄마 제발 일어나요. 저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소년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도연의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재벌 회장으로서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경험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이요.
엄마를 도와주세요. 소년이 도연의 바지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작은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도연은 그 차가움이 자신의 마음까지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그때 도연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아까 통화가 끊어진 상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바로 받았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도연은 무시했습니다. 얘야, 잠깐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확인해 볼게. 도연은 소년을 달래며 쓰레기통 뚜껑에 다시 손을 올렸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 안에 정말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만약 정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골목을 휘돌며 지나갔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도연의 귀에는 오직 소년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뚜껑이 조금씩 열리면서 도연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도연의 손이 떨리며 쓰레기통 뚜껑을 완전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찢어진 담요에 둘러싸인 채로 한 여인이 쓰레기통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도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 곳곳에는 시퍼런 멍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켜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맞죠? 엄마 좀 깨워주세요. 소년이 도연의 옆으로 달려와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며 울부짖었어요. 아이의 절규하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도연은 급히 여인의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미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거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여인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것일까요? 여보세요, 119입니다. 강남구 신사동 골목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도연이 신고를 하는 동안 소녀는 계속해서 엄마를 부르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여인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도연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얘야, 엄마가 곧 나아질 거야. 할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갈게. 도연이 소년을 달래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셨군요. 돌아보니 며느리 윤혜린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도연이 늦게 집에 오지 않아서 찾아 나선 모양이었죠. 혜린아, 잘 왔다. 이 여성을 병원에. 아버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혜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쓰레기통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통 안의 여인을 힐끗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런 거에 신경 쓰실 때가 아니잖아요. 더럽고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당장 일어나세요. 혜린의 말을 들은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더럽고 위험하다니. 그동안 며느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실망감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어요. 혜린아,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아버님 같은 분이 이런 일에 휘말리시면 안 되잖아요.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지?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차가울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니 더욱 충격이었죠.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얘야, 곧 엄마가 나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정말요? 엄마가 깨어날까요? 소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따뜻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여인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해리는 계속해서 도연을 재촉했어요. 아버님, 이제 그만 가시죠. 할 일은 다 하셨잖아요. 하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여인과 그 뒤를 따라가는 소년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혜린아, 먼저 가. 나는 병원에 갔다 올게. 아버님. 혜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지만 도연은 이미 구급차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습니다. 도연은 응급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녀는 그의 옆에 앉아서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듯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죠. 엄마, 제발 괜찮아져요. 저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도연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얼마나 차가운지 도연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소년에게 덮어주었어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가 나왔어요. 중년의 의사는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도연이 대답하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차트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며칠간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아요. 몸 곳곳에 타박상도 있고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정신적 충격도 상당해 보여서 심리 치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년도 엄마가 괜찮다는 말에 울음을 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죠. 할아버지, 엄마가 정말 나아요? 다시 깨어날까요? 응, 곧 나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걱정하지 마. 도연이 소년을 달래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여기 계세요? 돌아보니 혜린이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어요. 뒤에는 남편인 태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버지,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이제 집에 가시죠. 태준의 목소리에도 피로와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쉽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소년이 혼자 남겨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 아이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 엄마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버님,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혜린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볼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거에 신경 쓰실 때가 아니잖아요. 더럽고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무슨 병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염병이라도 옮으면요? 혜린의 말을 들은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소년이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혜린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이가 듣고 있잖아. 아이요? 저 아이가 정말 저 여자의 아이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동정심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에요. 사기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년을 쳐다보니 아이는 혜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느끼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저런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 마약을 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아니면 빚을 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님 같은 분을 노리는 거예요. 그만해. 도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소녀는 무서워하며 도연의 다리에 바짝 붙었어요. 사람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니? 혹시 내가 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저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거예요. 혜린이 코웃음을 쳤어요. 저는 품위 있게 살거든요. 계획성 있게, 분수에 맞게 살아요. 저런 식으로 살면 당연히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혜린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품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깨달았습니다. 품이? 사람을 외면하는 게 품이니?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는 게 품이니? 아버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혜린이 목소리를 더욱 날카롭게 세웠어요. 저런 사람들을 도와봤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나중에 돈만 계속 요구할 거예요. 한 번 도우면 끝없이 달라붙어요. 세상엔 선량한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태준도 아내의 편을 들었어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혜린 말이 맞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개입하면 안 돼요.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회사 이미지? 주가? 도연은 아들의 말에 더욱 실망했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회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주식값이 사람보다 소중하다는 건가요? 태준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니? 아버지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차가운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에 휩쓸려서 판단을 흐리면 안 돼요. 도연은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부터 가족이 이렇게 냉정해진 걸까요? 돈과 지위, 체면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걸까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지? 도연의 중얼거림에 혜린이 다시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아버님,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가문의 명예, 회사,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이런 일로 구설수에 오르면 모든 게 다 망가져요. 소년이 무서워하며 도연의 옷자락을 꼭 잡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 말에 도연의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도연은 소년을 꼭 안아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이의 떨리는 몸이 그의 가슴에 닿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혜린과 태주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도연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았어요. 너는 착한 아이야. 엄마를 걱정하는 너를 보니 할아버지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잠깐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도연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혜리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죠. 아버님, 이제 확인하셨으니까 가시죠. 혜리나, 먼저 가. 나는 조금 더 있다가 갈게. 도연은 소년의 손을 잡고 병실로 향했어요. 혜린과 태주는 한숨을 쉬며 뒤따라왔습니다. 병실 안에서 여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김연아, 35살의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병실에 들어서자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깨어났어요. 민수라는 이름의 소년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아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모자의 재회 장면을 보며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아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병원비도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몸을 추스르는 게 중요해요. 도연의 따뜻한 말에 연아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구해줬어요. 할아버지가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따라와 주셨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연아는 도연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저희를 버렸어요. 빚을 지고 도박을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연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집도 압류당하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민수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쪽방도 구하지 못해서 길거리를 떠돌았어요.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밤에는 아이와 함께 숨을 곳을 찾았어요. 연아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계속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살고 싶어서, 민수를 지켜야 해서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연아의 말을 듣던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 사업이 실패했을 때의 기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지금의 연아처럼 절망적이었거든요. 도연이 30대였을 때 첫 번째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걸 잃었던 적이 있었어요. 집도 잃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었죠. 그때 아내와 어린 태준을 데리고 고시원에서 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연아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업이 망해서 거리에 나앉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외면했었죠. 혜린이 깜짝 놀라며 시아버지를 쳐다봤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도연의 말에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있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아버지.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혜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나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갈 곳도 없고 돈도 그건 차차 해결해 보죠. 지금은 몸을 추스르는 게 먼저예요. 도연의 말에 연아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아프니까 많이 무서웠지? 연아가 아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가 깨어나지 않을까봐. 저 혼자 남겨질까봐.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시 건강해질 거야. 연아가 아들을 꼭 안아주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혜린과 태주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도연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이 모자를 돌보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도연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 맑은 눈빛 속에서 도연은 순수한 감사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병원을 찾아 연아와 민수를 돌봤어요. 연아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고 민수도 밝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도연은 몰래 병원 원무과에 가서 연아의 치료비를 모두 지불했어요. 회장님, 총 치료비가 300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연아 모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도연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연아가 민수와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도연이 가져다 준 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도연의 다리를 안았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도연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민수야, 책이 재미있니? 네. 엄마랑 같이 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같이 봐요. 민수가 도연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연아는 미안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괜찮아요. 민수가 좋아하니까 저도 기쁘네요. 도연이 민수 옆에 앉자 아이는 신이 나서 책 내용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 순간 도연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을 느꼈습니다. 태준이 어렸을 때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태준이 환한 얼굴로 들어서더니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아버지, 나와 보시죠.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도연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연아와 민수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뭔 일이니? 아버지, 병원비를 내셨죠? 태준이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도연은 당황했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냈다. 300만 원이나요? 남의 사람 치료비를요?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목소리 좀 낮춰라. 아버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런 사람들한테 돈을 쓰세요? 저런 사람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준의 말투가 혜린과 똑같았습니다. 네, 저런 사람들이요. 거지나 다름없잖아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사회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말이에요. 태준아, 도연이 크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저런 사람들 챙길 돈 있으면 회사 투자부터 하세요. 요즘 경영진들이 얼마나 투자 확대를 원하는데요.
회사 투자? 네. 신사업 부문에 100억 원 투자건이 보류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돈을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준의 말에 도연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태준아, 사람의 생명과 사업 투자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거니? 당연하죠. 아버지, 우리는 기업가예요.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군다나 저런 일이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요. 체면 구기지 마시고 이제 그만 손 떼세요. 체면? 도연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을 돕는 일이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는 건가요? 태준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니? 어릴 때는 몰랐어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버지가 저런 사람들을 도와봤자 나중에 더 큰 돈을 요구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도연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태주는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 후계자예요.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주주들한테도 책임이 있고요. 후계자? 주주들? 도연은 아들이 내뱉는 단어들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태준아,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중요한 거야.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큰 기업을 운영해도 의미가 없어. 그런 건 옛날 생각이에요. 지금은 경쟁 사회라고요. 살아남으려면 냉정해야 해요. 태준의 말에 도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만 아는 자식에게 내가 무엇을 남겼단 말인가.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태준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를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니?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게? 네, 맞아요. 우리 가족의 안전과 미래가 더 중요해요.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요. 태준의 차가운 말에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공만을 강조하고 돈과 지위의 중요성만을 가르쳤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태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저런 사람들과 엮이지 마세요. 회사에도 좋지 않고 가족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태준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도연은 복도에 혼자 남겨진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았을까요?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쓰레기통에서 연하를 구조한 일이 우연히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어요. 그날 밤 골목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SNS에 올렸던 것입니다. 재벌 회장이 직접 쓰레기통에서 여성을 구하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영상 속에서 도연이 쓰레기통을 열고 연하를 발견하고 민수를 달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비서가 급하게 달려와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회장님께서 시민을 구조하신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 도연은 당황했어요. 그날 밤 누군가 촬영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네, 이미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영상 댓글란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재벌인데도 직접 나서서 사람을 구하다니. 이런 분이 진짜 리더다. 존경스럽다. 요즘 보기 드문 따뜻한 마음씨. 긍정적인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어요. 슈 아닌가? 홍보용 같은데. 재벌들 이미지 메이킹이지 뭐.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오후가 되자 기자들이 회사로 몰려왔습니다. 도연은 어쩔 수 없이 간단한 인터뷰에 응해야 했어요. 회장님, 정말 직접 구조하신 겁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 텐데요. 회장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유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도연의 담담한 대답에 기자들은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구조하신 분과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분들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연은 연아와 민수를 언급하기를 피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회장님께서 병원비도 지원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도연은 말을 아꼈어요. 그저 조용히 소년의 손을 잡았던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그의 침묵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도연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연아와 민수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실에 들어서니 연아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간병인이 가져온 신문에서 자신들 이야기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때문에 곤란하신 거 아니에요? 연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보니까 저희가 폐를 끼친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도연의 말에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달려와서 도연을 안았어요. 아이는 세상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고 그저 할아버지가 와서 기뻤을 뿐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어땠니? 엄마랑 병원 정원에서 산책했어요. 꽃들이 예뻤어요. 민수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태준과 혜린이 들어왔습니다. 둘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아버지, 큰일이에요. 태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언론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회사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주가가? 네, 상승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목받는 게 좋지 않다고 이사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혜린도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도연은 단호했어요. 정리할 게 뭐가 있어?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버지, 사람들이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무슨 문제? 도연이 반문하자 태주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문제가 될 게 없었거든요. 그때 연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이. 어머니, 죄송할 일 없어요. 도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에요. 저희에게 소중한 걸 깨닫게 해주셔서요. 태준과 혜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더 많은 언론사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연아의 회복을 돌보고
민수와 시간을 보내는 일에 집중했어요. 세상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도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자신이 진짜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민수가 신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중요한 건 남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옳은 일이요? 응, 어려운 사람을 돕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한 달 후 도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 비서가 급하게 달려와서 보고했어요.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이 걸렸습니다. 즉시 참석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그게 태준 상무님과 관련된 중대한 안건이라고 합니다.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사회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모든 이사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경직된 공기가 흘렀어요. 회장님, 앉으세요. 수석 이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연이 자리에 앉자 이사회 의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태준 상무님의 심각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비리?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말인가요? 네, 신규 사업 투자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골프 접대비 남용, 협력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한 개인적 용도 사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사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증거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도연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서류 속에는 태준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런 증거는 확실한 겁니까? 네, 내부 감사팀에서 석 달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또한 익명의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녹음 파일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태준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설명해봐.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준은 한동안 입술을 떨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경쟁업체들과의 격차를 줄이려고 회사를 위해서 비리를 저질러서 도연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아버지,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다른 업체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저희만 뒤처질 수는 없었거든요. 태준의 변명을 들으며 도연은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신뢰했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태준 상무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혜린 여사님도 이 일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허위 계약서 작성에 직접 개입했고 혜린 여사님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가 특혜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혜린까지? 도연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까지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니 가족 전체가 비리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혜린 여사님의 회사는 경쟁 입찰 없이 수십억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았습니다. 명백한 특혜였죠. 이사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어요. 도연은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태준 상무님의 즉시 해임과 모든 직책 박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감독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드님의 비리를 방치한 책임 말입니다. 이사들의 말이 차례로 이어졌어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의 모든 직책을 즉시 박탈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태준이 절규하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지만 도연은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어요. 태준아, 이제 그만해.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사회가 끝난 후 도연은 태준과 단둘이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어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태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한 일이 정말 회사를 위한 일이니? 비리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뇌물을 받은 게 회사를 위한 일이니? 하지만 아버지, 다른 기업들도 다 이런 식으로. 다른 기업이 뭘 하든 상관없어. 도연이 주먹을 탁자에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정직하게 해야 하는 거야. 그게 진짜 기업가 정신 아니니? 태준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꼈거든요. 태준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도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성공만을 강조하고 돈벌이의 중요성만을 가르쳤나? 정직함과 따뜻한 마음은 왜 가르쳐 주지 못했을까? 아버지, 태준아, 너는 연아 어머니와 민수를 보며 뭘 느꼈니? 그 순수한 감사함과 따뜻함을 보며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니? 도연의 질문에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 순간들이 자신에게는 그저 귀찮고 불편한 시간이었을 뿐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 언론에서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도연 회장 아들 태준 상무, 수십억 비리 혐의로 해임. 재벌 2세의 또 다른 추락, 골프 접대와 리베이트까지. 따뜻한 아버지, 차가운 아들의 아이러니. 기사들은 한 달 전 도연이 연하를 도운 일과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보도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을 아이러니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온 가치관이 과연 옳았을까요? 성공과 부만을 강조하며 아들을 키운 것이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재산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도연은 중얼거리며 연하와 민수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순수한 감사함과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큰 결단을 내렸어요. 그는 기자들을 불러 모은 후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도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 본사 건물 일부를 노숙인 쉼터와 취업훈련원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어요. 회장님, 이런 결정을 내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사람과 한 아이를 만나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재산과 명예보다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 무렵 연하는 도연의 도움으로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연하가 끓인 국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하가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어요. 예전의 힘겨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민수는 정규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교복을 입고 새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우와,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연아가 아들을 꼭 안아주며 칭찬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손님들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어요. 민수가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민수야,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왔구나. 도연이 민수를 들어올리며 웃었어요. 연아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맛있게 끓였어요. 그래요? 그럼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도연이 단골 손님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그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연아의 음식을 먹으며 민수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새 친구가 생겼어요. 민수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정말? 어떤 친구니? 준혁이라고 해요. 저랑 같이 축구도 하고 만화책도 보고. 민수가 친구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가 이제는 평범한 아이들처럼 친구도 사귀고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연아가 김치찌개를 내오며 말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건 모두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룬 거예요. 저는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이에요. 도연의 겸손한 말에 연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마.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무서웠거든요. 이제 그런 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현재예요. 어머니와 민수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그때 가게 문이 또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연아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연아야, 오늘도 바쁘구나. 할머니는 근처에 사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국밥이 맛있어서 왔는데 연아의 따뜻한 인품에 매료되어 자주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할머니, 평소와 같은 걸로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라.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도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네, 맞아요. 저를 도와주신 분이세요. 연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게 다행이에요. 과찬입니다. 도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한 달 후 도연의 사회환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회사 건물 일부에 마련된 쉼터에는 많은 노숙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취업훈련 프로그램도 인기가 좋아서 대기자가 생길 정도였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민수가 도연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이는 이제 도연을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요? 응, 어려운 사람을 도우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건 당연한 거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저도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민수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도연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연아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민수가 회장님을 정말 좋아해요. 진짜 할아버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민수를 정말 아껴요. 이 아이가 제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줬거든요. 도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재산과 명예가 아닌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태준과 혜린이 보여준 차가운 마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연하와 민수의 따뜻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도연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 작은 품 안에서 도연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도연 회장이 그 차가운 겨울밤에 만난 건 단순히 어려운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준 소중한 인연이었어요. 때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분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따뜻한 기억들일지도 모르죠. 민수의 할아버지, 고마워요. 라는 한마디가 수십억의 재산보다 더 값진 것처럼 말이에요.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